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을 할 주제는 일단 가상화인데요. 왜 이 주제를 선택했냐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 이번 학기에 수업에서 이제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가상 메모리였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되게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 보니까 마침 그 시기에 제가 인제 서버 다루면서 도커도 처음 다뤄보기 시작했는데 얘도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고 생각을 해 보면 또 에뮬레이터도 이제 가상화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쪼끔 찾아보고 싶다 해서 인제 자료 조사를 해 봤는데 얘가 생각보다 범위가 엄청 넓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거를 깊게 다루지는 못하고 그냥 가볍게 조금 살짝 교양 느낌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원래는 사실 그냥 가상화 전반적으로 다뤄보려고 했는데 너무 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도커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수강 신청 시나리오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수강 신청 사이트를 운영을 하려면은 웹서버, 그러니까 신청 화면을 보여주는 웹서버가 필요하고 신청 내용을 처리하는 API 서버가 필요하고 신청자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얘를 인제 개발자의 노트북에서는 잘 동작을 했는데 학교 서버로 옮기려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개발자 노트북에는 뭐 파이썬 버전 3.12가 있는데 서버에는 뭐 3.9가 있다든지 필요한 프로그램이 하나 빠져 있다든지 뭐 다른 프로그램도 같은 뭐 8,000번 포트를 사용한다든지 뭐 설정 파일 위치가 다르다든지 문제는 엄청 많을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 유명한 문장이 나오죠. "제 컴퓨터에서는 됐는데요." 사실 요 문제는 도커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도커부터 시작하면은 사실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야기를 좀 70년 전쯤으로 돌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전에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인제 용어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다 아실 것 같은데 프로세스는 인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하죠. 그리고 OS는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사이의 어떤 관리자 역할을 하고 커널, 가장 중요한 커널인데 커널은 인제 OS 안에서 CPU, 메모리, 파일을 관리하는 이제 OS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서버는 다른 사람이나 프로그램에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뭐 하나 또 더 알고 가면 좋은 게 컨테이너. 얘는 인제 격리된 프로세스라는 정도만 인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용어 정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컨테이너 그래서 일단 저희가 70년 전으로 돌아가 볼 건데요. 1950 년대를 인제 먼저 보면은 1950 년대 컴퓨터 사용에서는 인제 컴퓨터가 비싸잖아요. 개인이 한 대씩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제 기업이나 대학이나 정부 기관 같은 데에서 되게 비싼 대형 컴퓨터를 한 대 설치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컴퓨터 앞에 지금처럼 바로 막 실행 버튼을 누르는 방식도 아니었어요. 작업 내용을 뭐 카드나 테이프 뭐 천공 카드 그런 데에 담아서 운영 담당하는 사람한테 제출을 하면은 담당자가 작업을 모아서 순서대로 실행을 했었습니다. 이 방식을 인제 배치 프로세싱 일괄 처리라고 하는데요. 사용자 A의 작업, 사용자 B의 작업, 사용자 C의 작업 얘네들을 전부 다 담당자가 모아서 컴퓨터가 순서대로 인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얘의 문제가 인제 코드 한 줄을 잘못 썼다고 하면은 수정을 해서 다시 줄을 서야겠죠. 컴퓨터가 입력이나 뭐 프린터를 기다리는 동안 아주 뭐 이때는 비싼 CPU가 뭐 놀기도 했고 이런 점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제가 요 IBM 타임 쉐어링
요 글을 좀 참고를 했는데 50년대에 컴퓨터가 비싸고 프로그램 입력이나 주변 장치를 기다리는 동안 비효율적으로 쉬는 시간이 있었다고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요 사진은 이제 컨트롤 데이터 6600이라는 컴퓨터? 정확한 용어로는 메인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인제 대형 컴퓨터를 메인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참고차 넣었습니다. 인제 요 전선 같은 게 CPU나 그런 회로들이고 여기 콘솔이 인제 운영자가 직접 입력을 하는 컴퓨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인제 앞서 문제가 계속 순서대로 기다려야 됐잖아요. 여기서 인제 발전된 개념이 타임 쉐어링 시분할 개념입니다. 1960 년대에는 시분할 방식이 발전을 했는데 얘가 인제 CPU 시간을 아주 짧게 잘라서 여러 사용자의 작업을 인제 빠르게 번갈아서 실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처럼 뭐 실제 CPU 시간이 A, B, C, A, B, C, A, B, C 이렇게 나눠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컴퓨터가 내 작업을 계속 처리하고 있다.' 요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용자는 화면과 인제 키보드가 달린 단말기를 통해서 중앙 컴퓨터에 접속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CPU가 아프겠죠. 계산은 중앙의 대형 컴퓨터가 수행을 했습니다. 인제 여기 제가 적어 놨는데 MIT의 CTSS라는 걸 적어 놨죠. 얘가 인제 대표적인 초기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해요. 운영 체제의 하나인데 아이고. 그래서 MIT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가 1963 년대에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시분할이 해결한 게 여러 사람이 한 컴퓨터를 대화식으로 빠르게 사용을 할 수 있었고 비싼 CPU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고 이제 코드를 수정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건희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CPU 시간만 나눈다고 해서 각자 독립된 컴퓨터를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한 사용자의 실수가 다른 사용자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운영 체제를 시험하다가 이때는 뭐 운영 체제 개발을 한 컴퓨터 대형 컴퓨터로 하나로 했을 테니까 이제 운영 체제를 시험하다가 실패하면 컴퓨터 전체가 멈출 수도 있고 또 사용자가 서로 다른 운영 환경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질문이 CPU 시간만 나누는 게 아니라 '컴퓨터 자체가 여러 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발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제 IBM이 컴퓨터 안에 컴퓨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1964 년인데요. 요 CP40 연구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IBM 케임브리지 사이언티픽 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CP40 이라는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대의 대형 컴퓨터를 여러 사용자가 나눠 쓰고서 서로 격리된 환경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요 연구를 실행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얘가 한 일이 뭐냐. 이 CP 자체는 컨트롤 프로그램의 약자인데요. 실제 컴퓨터를 관리하면서 사용자마다 가상의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보여 주었어요. 이때 인제 대표적인 컴퓨터가 시스템 360 이라는 컴퓨터인데 요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보여 주었다는 거죠. 예 맞아요. 이때가 인제 가상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A의 운영 환경이 있으면 가상 컴퓨터 A가 있고 사용자 B의 OS 실험 환경이 있다면 가상 컴퓨터 B가 또 따로 있는 거죠. 이거를 인제 관리하는 애가 CP 컨트롤 프로그램이고 이 컨트롤 프로그램이 실제 물리적인 IBM의 시스템 360 컴퓨터랑 연결이 됩니다. 이 가상 컴퓨터가 인제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VM 가상 머신인데요. VM을 만들고 실제 CPU, 메모리, 디스크를 나눠주는 관리자를 오늘날의 하이퍼바이저라고 부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운영 체제가 컴퓨터 전체를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개발 중인 운영 체제에 오류가 생기면 실제 컴퓨터가 멈출 수도 있죠. 근데 가상 머신 안에서 시험을 하면은 그 해당 버추얼 머신만 멈추게 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의 버추얼 머신은 이랑 뭐 실제 관리 프로그램은 계속 동작을 하니까
얘가 이제 자원을 아끼는 방법이면서도 실패해도 뭐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실험실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잠시만요. 그래서 하이퍼바이저가 대체 정확히 무슨 일을 할까를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하이퍼바이저의 이름 자체는 당시의 운영체제의 핵심 제어 프로그램을 슈퍼바이저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여러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여러 운영체제를 한 단계 위에서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이후에 하이퍼바이저라는 표현이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가 이름은 되게 어렵지만 역할이 건물 관리자랑 비슷한데요. 뭐 물리 서버를 실제 건물이라 하고 버추얼 머신을 뭐 독립된 사무실이라고 하고 하이퍼바이저를 건물 관리자라고 하고 다른 뭐 게스트 OS나 프로그램들을 각 사무실을 쓰는 회사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퍼바이저가 어떤 역할을 하냐? 첫 번째로 버추얼 머신을 만들고 이제 버추얼 머신마다 CPU 사용 시간을 나눠줍니다. 그다음에 메모리와 디스크 공간을 배정을 해주고 또 어떤 특정 VM이 다른 버추얼 머신의 내용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또 뭐 가상의 랜카드나 디스크가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 안에는 윈도우즈나 리눅스 같은 정확히 말하면 우분투일까요? 네, 우분투 같은 운영 체제를 따로 설치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게스트 운영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하이퍼바이저는 운영 체제에게 실제 컴퓨터 한 대를 너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관리자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뭐야? 1980년대부터 이제 90년대에는 개인용 컴퓨터와 비교적 뭐 작은 서버 같은 게 많이 보급됐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파일 서버, 뭐 메일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처럼 역할마다 물리 서버를 둘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장점이 서비스를 분리하게 되면은 한 서비스의 장애가 다른 서비스로 번지는 걸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서버가 늘어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무슬무벌레 같은 서버. 자바. 일단은 첫 번째로 서버를 놓을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서버를 전기와 아니 냉각을 시킬 전기와 냉각 비용이 또 필요할 거고 또 그렇게 물리 서버를 하나씩 계속 두면은 어떤 서버는 바쁜데 또 어떤 서버는 대부분 놀고 있을 수도 있고 서버마다 뭐 운영 체제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이제 1998년에 VM웨어가 설립이 됩니다. 이제 요 VM웨어에서 99년에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이란 걸 출시를 하는데 얘가 이제 일반적인 가정용 PC 뭐 X86 PC에서도 여러 운영 체제를 버추얼 머신으로 실행할 수 있는 상용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 기업이 여러 물리 서버의 작업을 더 적은 수의 이제 좋은 서버 위에 버추얼 머신으로 옮기는 서버 통합, 서버 컨실리데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합 전에는 물리 서버 A가 웹 서비스를 담당하고 물리 서버 B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하고 물리 서버 C가 테스트 환경을 담당했다면은 통합 후에는 강력한 물리 서버 한 대 가지고 이제 버추얼 머신 A가 웹 서비스, B가 데이터베이스, C가 테스트 환경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컴퓨터로 나눈 거죠. 그래서 물리 장비는 줄게 되었고 각 서비스가 여전히 독립된 컴퓨터를 쓰는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러서 2006년에 아마존에서 EC2 베타를 발표하게 돼요. 이제 과거에는 서버가 필요하면 장비를 주문하고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고 뭐 운영 체제와 네트워크 설정해주고 그랬었던 과정이 뭐 필요했는데 베어메탈. 근데 일단 EC2에서는 웹 API를 통해 가상 서버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아마존은 그 당시에 발표해서 뭐 서버 인스턴스를 얻고 부팅하는 시간을 몇 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클라우드 전체의 정의는 아닌데 가상화 덕분에 사용자가 실제 서버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필요한 만큼의 컴퓨터를 빌려 쓸 수 있게 된 거죠. 아까 수강 신청 사례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강 신청 기간에만 신청자가 몰린다면 서버를 영구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기간에 가상 서버를 빌리고 신청이 끝나면은 이제 반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완전히 끝났을까요? 이제 서버를 빠르게 얻어도 어떤 문제가 남아 있을까요? 그 안에 이제 환경 설정을 하는 일이 남아 있겠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일. 어떤 뭐 어떤 버전의 파이썬을 설치해야 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무엇이고 뭐 설정 파일은 어디다 두고 개발자의 노트북이랑 서버 환경이랑 어떻게 같게 만들어야 되고 요런 문제가 인제 생기는데 버추얼 머신이 컴퓨터를 준비하는 문제를 크게 줄였다면은 프로그램 실행 환경을 정확히 옮기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버추얼 머신은 훌륭하긴 한데 어플리케이션 하나에는 또 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버추얼 머신 하나에는 보통 운영체제 전체가 들어가죠. 그래서 서로 다른 운영체제가 필요하거나 뭐 강한 격리가 중요해진다면은 요 구조가 적합하겠지만 반대로 모두 같은 리눅스를 써도 되는 작은 웹 서비스 10개를 실행한다고 생각을 해 보면 앱마다 리눅스 전체를 하나씩 실행하면 같은 운영체제 파일이랑 뭐 기본 프로그램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전체를 나누지 말고 '프로그램이 보는 환경만 따로 만들어 줄 수 없을까?'라는 질문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인제 오른쪽에 적어 놓은 것처럼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컨테이너는 일단 버추얼 머신이랑은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상반이라고 표현하는 게 쪼끔 부적절할 것 같긴 한데 컨테이너는 일단 다른 환경에 있는 것처럼 격리된 프로세스입니다. 앞에서 그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컨테이너 안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느낍니다. 첫 번째로 일단 내가 가진 나만의 파일들이 있고 나만의 네트워크 주소와 포트가 또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과 분리되어 있고 정해진 만큼의 CPU와 메모리를 사용해요. 대신에 버추얼 머신하고는 다르게 운영체제의 핵심이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커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커널을 여러 컨테이너가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이랑 컨테이너를 간단하게 그냥 집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뭐지? 버추얼 머신은 주방이랑 뭐 보일러까지 각각 가진 독립적인 주택이라고 한다면 컨테이너는 그냥 건물의 기본 설비를 공유하는데 출입과 뭐 공간이 분리된 사무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네임스페이스랑 뭐 C그룹이라는 건데 네임스페이스는 그냥 간단하게 각 프로세스가 서로 다른 파일이나 뭐 네트워크 프로세스 목록을 보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거고 C그룹은 CPU와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하고 제한하는 리눅스의 기능인데 얘는 일단 그냥 이름만 듣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윈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커가 공개됩니다. 이 컨테이너 기술은 도커 이전에도 존재를 했어요. 도커가 컨테이너를 처음 발명한 건 아닌데 이제 2013년에 파이콘이라는 곳에서 그 공개가 됐는데 도커 이 블로그의 공식 회고에 따르면은 당시대의 문제가 개발자에게 서버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도커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커가 인제 PaaS 플랫폼 as 서비스인가? 그거 회사인 닷클라우드라는 회사가 있대요. 그 내부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는데 뭐 프로젝트가 성장하면서 회사도 도커에 집중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커가 편하게 만든 게 뭐냐, 도커는 이미 존재하던 컨테이너 기술에 이제 도커 파일을 그러니까 만드는 법, 그다음에 포장한 거, 그다음에 보관소
실제 실행하는 거 요거를 인제 연결을 해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기여가 컨테이너를 발명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고 포장하고 전달하는, 예, 전달하고 실행하는 흐름을 인제 쉽게 연결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유튜브, 아이고, 뭐야, 링크가 뭐지? 아이고, 나중에 공유 드리겠습니다. 요거 실행 시연인 것 같은데 5 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간단하게 비유로 이해를 하면은 도커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인제 그냥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적는 파일이고, 요 이미지는 그냥 포장이 끝난 밀키트, 뭐 실행에 필요한 파일이나 라이브러리, 기본 설정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든 이미지는 그대로 두고 뭐 내용이 바뀌면 새 이미지를 만들고요. 요 레지스트리는 물류창고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이미지를 올리고 내려받는 저장소? 도커 허브가 대표적인 인제 레지스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가 실제로 조리 중인 한 끼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미지를 실제로 실행한 상태예요. 같은 밀키트로 여러 개의 음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처럼 이미지 하나에서 컨테이너 여러 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준비해 왔는데 얘 보면은 되게 쉬워요. 그냥 from 파이썬 3.12를 준비하고 뭐 필요한 파일을 복사하고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뭐 앱 파일을 실행하라. 요게 끝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수강 신청, 아까 사례를 가져와 보면은 예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썬 설치하고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소스 복사하고 요런 과정이 되게 길었잖아요. 이제 설명이 되게 오래되거나 한 단계 빠뜨려도 환경이 달라지니까 굉장히 번거로운데, 도커를 인제 도입하게 되면은 뭐 어플리케이션과 라이브러리를 같은 이미지로 전달하니까 환경 차이를 크게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끝나긴 아쉬워서 제가 간단한 거를 하나 갖고 왔는데, 잠시만요. 지금 혹시 요거 보이시나요? 뭐지? 여기다가 그냥 글씨가 보이시나? 요거를 치게 되면은 얘가 인제 그냥, 이건 이름이고요. 요거는 인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겠다는 거. 얘는 인제 포트 번호 설정이고, 얘는 엔진엑스 이미지를 가져오겠다. 그래서 안정된 버전으로 엔진엑스를 가져와서 도커를 실행하겠다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은 길어져서, 네, 아무튼 요걸 하면은 제가 제 컴퓨터에 엔진엑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제 준비된 이미지를 받아서 엔진엑스를 실행할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VM과 컨테이너를 좀 비교를 마지막으로 해 보고 싶었는데요. 사실 둘은 서로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나누나를 기준으로 좀 보면은 버추얼 머신은 컴퓨터 전체를 나누고 컨테이너는 프로그램 실행 환경을 나누고요. 운영 체제는 버추얼 머신마다 게스트 OS를 필요로 하고, 컨테이너는 이제 호스트 커넬을 공유를 합니다. 시작 속도는 뭐 컨테이너가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잘 맞는 상황은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OS가 필요한 경우, 뭐 강한 경계가 필요한 경우, 인프라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같은 때일 것 같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뭐 앱 배포라든지 개발 환경을 통일해야 된다든지 뭐 빠른 확장이 필요할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버추얼 머신 안에 도커 컨테이너를 함께 실행하는 구성이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전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 보면은 뭐 50 년대에는 작업을 모았고 60 년대에는 인제 CPU 시간을 나눈 게 메인 흐름이었고 64 년도에 인제 첫 가상화의 흐름이 등장을 했고 2006 년도에 이제 클라우드의 첫 씨앗이 등장을 했고 13 년도에 도커가 나와서 지금과 같은 가상화 환경에서 개발을 할 수 있다가 결론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긴 수업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이 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쪼끔 딥하게 다뤄보고 싶기도 했는데 살짝 뭐라 해야 되지? 범위가 너무 넓기도 하고 그래서 머신러닝 이런 거 80 년